그럼 2023년도 SDG Youth Academy Summer School을 3회차 첫 연사로서 넥스트 송용현 부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부대표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에너지 전환 관련 전원 구성 설계 및 분석과 성전 개통 예비력 설계 및 운영 관련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셨습니다. 또한 넥스트에서 영국 대사관, 영국 엠버와 함께 영국의 에너지 전환이 우리나라 전력 개통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여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넥스트 송용현 부대표님의 SDG 7 강연, 100% 재생에너지 전환의 방향,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해결 방안, 섹터 커플링 기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혹은 반응하기 기능으로 열렬한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넥스트의 송용현 부대표입니다. 오늘 SDG 그 뉴스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좀 화면 공유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섹터 커플링이라는 기술이 SDG7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제 저는 대학 박사 과정에서 전력 개통과 전력 시장의 설계 그리고 운영을 전공을 했었고 지금은 그 전공을 살려서 에너지 시장 모델링을 분석을 해서 국내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넥스트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영리 에너지 기후 정책 싱크탱크로서 아시아 지역의 정부와 산업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양적 반복론에 근거한 연구와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변화를 유도해서 탄소 중립 달성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어,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나 기후 정책의 논의들에서 양적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 툴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적어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강점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7번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7번, 이제 저렴하고 깨끗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원문으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7번에서 모두에게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요.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 세 가지를 설정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모두에게 보편적인 접근성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것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개발도상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빈국 등에 대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들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SDG7이 얼마나 달성이 되고 있는지, 예상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 목표들은 2030년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편적인 접근성에 대해서는 2010년에 12억 명이 전력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2020년에는 7억 3,300만 명이 여전히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도들은 계속 둔화되어서 지금의 트렌드가 유지될 경우에 2030년에는 6억 7,900만 명이 여전히 전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에너지 효율은 얼마만큼 늘었는가에서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3.2%의 에너지 효율 증가가 필요한데 과거 10년을 살펴보았을 때는 1.9%로 여기에 못 미치고 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24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오염의 가능성이 높고 비효율적인 취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되는 재생에너지가 얼마만큼 보급되었는지를 보면 2010년에 비해서 4분의 1만큼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2019년 기준으로 최종 에너지 기준으로 봤을 때 17.17%만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현재 전 세계 에너지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1990년부터 작년까지의 글로벌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199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예외가 보이는데요.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점입니다. 2009년인데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을 때 한 번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에 감소가 되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또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감소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전 세계의 어떤 위기가 공통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로 짚을 수 있는 것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같은 국가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시아나 태평양,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1990년에 비해서 작년까지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가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이거는 이 해당 기간 동안 인구가 많이 증가했던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에너지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오른쪽 원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에 최종 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나타낸 것인데 석유가 30%, 천연가스가 23%, 전력이 10%, 석탄이 27%, 바이오매스가 10%이고 열이 아주 조금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바이오매스 10%랑 전력 1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다 화석연료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여지가 많이 있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섹터 커플링이고 섹터 커플링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되겠는데요. 왜 SDG7에서 재생에너지를 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은 재생에너지고 왼쪽은 신에너지인데요. 그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앞서서 용어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SDG7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고갈의 여지가 없는 것을 이제 재생에너지로 정의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왼쪽에 있는 세 가지 신에너지를 더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이 SDG 7에서 정의하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하는 재생에너지의 양은 오른쪽에 있는 이 재생에너지들만 포함을 하고, 보통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했을 땐 왼쪽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랑 풍력에너지가 있겠고요. 태양에너지는 태양광이랑 태양연료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태양광은 태양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태양열 에너지는 열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설치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는 거의 동일한데, 하나 차이점은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 위쪽에 원기둥 형태로 어, 막대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이제 태양열이고, 없으면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력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바람을 이용하는 발전으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고, 지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땅속에 높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 수증기를 가열을 해서 발전하는 형식인데,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에너지는 수력, 수열, 해양이 있는데, 수력은 간단하게 댐에서 발전하는 형태를 사용하시면 되고, 수열 에너지는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온천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 에너지는 바다에서 발전을 하는 경우인데, 조력, 조류, 파력이 있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유기물에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경우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이오에서 이제 현기성 균들을 이용을 해서 가스를 발생을 해서 그 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혹은 유기물들을 직접 태워서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산업용이나 뭐 가정에서 발생한 그런 폐기물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다른 것들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폐기물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인류의 활동이 지속되는 한 폐기물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라는 개념에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스타네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소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H2, 수소를 태우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료전지도 넓게 보면 수소에 포함이 됩니다. 수소와 산소를 태워서, 수소를 태워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탄 액화가스화는 석탄을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어, 액체 혹은 기체로 바뀌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연소를 시켰을 때 고체 상태에서 연소를 시켰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을 개선한 방식에서 신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앞서서 말씀드렸던 SG7에서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는, 먼저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도 이 재생에너지들의 어떤 한 종류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처럼 자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보편적인 에너지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거나 거의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SG7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을 왜 지금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더 이상 지난 7월에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발언인데요. 이미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지구가 끓고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회색 범위로 나타내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가 됐었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2023년에는 이 범위의 최상단에 있다가 지난 7월 이 범위를 뛰어넘어서 17도를 넘어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관측을 한 이래에 지구 평균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고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12만 년간 지구에서 가장 높았던 수준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즉, 지구 온난화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닥쳐진 현실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화들을 막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어떤 경로를 갈 것인가가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이 분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간 협의체 IPCC라고 합니다. 이 IPCC의 6차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CC는 각 국가의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연구기관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으로 현재 기후 과학의 가장 첨단에 있는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6차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산업화가 일어나기 이전 지구의 온도와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온도는 약 1.1도씨 정도 증가를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해서 상승한 온도를 분석을 해보면 1도에서 2도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즉, 어, 지금 현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것은 명백하게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입증을 했고, 과거 10년, 2010년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보다 이제 2019년을 대비했을 때 약 연간 10기가톤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추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즉, 점점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2100년에는 1.4도에서 4.4도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요. 이제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번은 2020년에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3.2도 정도 상승하는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타난 시나리오는 2002도씨로 제한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3번은 1.5도씨로 제한하는 시나리오인데요.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서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달성한다고 했을 때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4번 정도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국들의 계획이 100% 달성된다고 했을 때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2도씨 제한 시나리오에 근접하고 1.5도씨 제한 시나리오에는 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의 효과를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총 43%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배출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이 줄어든 나중에 배출량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배출량을 줄여야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의 용량을 크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내는 얼마나 지금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면요. 아래 그래프는 2000년대부터 국내의 발전 원별로 설비 용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단위는 기가와트고요. 회색 계열로 화석 연료가 나타나 있는데 옅은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더퍼설, 이 기타 화석 연료는 국내에서는 유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 발전이고 석유 발전의 용량은 지속적으로 줄어와서 지금 현재는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스 발전과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원자력도 꾸준히 증가를 해오고 있었고요.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2000년대만 해도 재생에너지의 발전 용량이 거의 없었는데 2012년, 14년을 지나면서부터 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은 약 21기가와트, 풍력은 그 용량의 10%에 조금 못 미치게 1.9기가와트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량으로 표현을 했을 때 재생에너지들의 발전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왔고, 신재생에너지로 표현을 했을 때에는 약 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IGCC를 제외하고 바이오에서도 일부 제외되는 부분들을 빼고 나서 본다면 2022년에 발전량 비중은 5.5%에서 7% 상위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전체 발전량의 절반 정도가 태양광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하는 풍력 발전량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것은 바이오이고 그 다음이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의 재생에너지가 보급된 것이 글로벌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가를 보면 안타깝게도 국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권이 아니라 최하위를 2015년부터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개국 중에 올해에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이제 전력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소비를 합쳤을 때 재생에너지 비율은 3.4%가 조금 못 미치는데,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은 23.4%이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 아이슬란드는 81%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물론 이를 단순하게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긴 합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수력 발전 자원이 있기 때문에 수력 발전만으로도 저 정도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왜 이렇게 보급이 되지 못했는가, 어떤 장애 요인들이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통 수용성, 주민 수용성, 경제성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꾸로 경제성부터 보게 되면 국내에서의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단가가 해외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상세한 분석 내용은 다음 발표자 분께서 다음 강연자 분께서 설명을 해줄 테니 저는 좀 간략하게만 넘어가면 일단 국내에서 발전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요인이 작고, 그로 인해서 재투자와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주민들이 주로 이제 경관이 훼손되거나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전자파 등의 건강 우려와 소음, 눈부심 등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사업이 지연되면 도입이 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업의 그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다시 한번 낮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에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못하게 되면 설치 잠재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지만 이를 전력 계통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송배전망에서 재생에너지를 허용해 줄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통에서 유연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격거리 제한을 조금 더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주민들과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 경제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정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뤄볼 내용에서 교통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 섹터 커플링 등이 있을 텐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력 계통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인사이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전력 계통의 운영 방식은 어, 이 위쪽 그림에서 오른쪽이 수요이고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배전망, 그리고 파란색이 송전망, 빨간색이 발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다르게 표현된 네 가지 요소들 중에 여기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수요 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전력 수요를 얼마나 많이 쓸 것인가만 유일한 변수이고, 따라서 이 전력 수요에 맞춰서 발전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기존의 전력 계통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전력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가 사용하는 수요량과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발전량이 반드시 실시간으로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전력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같은 경우는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사실 거의 번개랑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발전을 딱 하는 순간 바로 소비자가 사용을 해야지만 그 에너지를 맞출 수가 있게 되고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심하면은 전력망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발전량의 변화인데 이 발전량이 이만큼 변화했다는 건 곧 수요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했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래서 이 수요 변화에 따라에 맞춰서 발전량을 공급해 줍니다. 순서 저렴하면서 변동 그 제어 가능성이 낮은 순서대로 먼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원자력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 LNG 발전을 운영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서 출력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LNG 발전이나 중유 발전, 석유 발전 등이 이 수요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맞춰주게 되고 원자력은 출력을 거의 바꾸지 않으며 석탄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필요한 경우에만 약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던 전력 계통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표에 보시면 전통적인 발전원은 원자력, 석탄, LNG, 석유가 있을 것이고 이들은 대부분 발전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리고 새로 유입이 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수력이나 수소 발전, 지열이나 바이오 발전은 기존에 운영하던 특히 이제 수소, 지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던 이 전통적인 발전원들과 발전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발전량을 조절하기가 수월합니다.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수문을 얼마만큼 개방을 하는지를 조절을 해서 맞춰줄 수가 있어서 또 제어가 가능했고요. 다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원인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연료의 투입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 상황에 의존하는데 기상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예측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이 변동성 자원은 제어 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수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 운영자 입장에서 이 제어가 가능한 전원들을 조절을 한다고 했으면 그럼 그때의 발전량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를
재생에너지를 포함을 해서 다시 재정이라는 것이 순부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순부하에서는 전력 수요에서 변동성 자원 발전량을 빼서 새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즉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마이너스 부하로 수요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개통에 연계되는 것은 어, 수요의 예측 오차는 보통 2% 이내라고 얘기하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예측 오차는 5%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개통에 유입이 되는 것은 수요가 더 크고 많이 자주 변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 패턴을 합쳐서 순부하 곡선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버커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2019년 태그가 달려있는 이 순부하 패턴은 거의 일반적인 수요 패턴과 일치합니다. 새벽 시간대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수요가 작고, 기상을 해서 출근 준비를 하고 활동을 시작할 때 한번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가 어,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휴식을 하면서 사용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두 번의 최대 부하 포인트가 있고, 한 번의 최저 부하가 이제 낮 시간 동안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태양광 발전 양은 그림상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해가 없는 밤 시간대에는 발전을 하지 않다가 해가 뜨면서 12시와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발전을 하게 되고, 이 패턴이 합쳐져서 이 발전 패턴을 이 수요에서 빼게 되면 이 12시에서 3시 사이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가장 많이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시간대의 이 차이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으로 출력을 조절해야 되는 범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변화를 감당을 할 수 있지만 어, 국내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을 가정을 했을 때 2050년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대략 한 500기가와트, 450에서 500기가와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때의 발전량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전력을 많이 사용할 때 패턴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50년의 전력 부하와 수요랑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합치면 순부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훨씬 더 낮 시간대에 순부하가 감소하게 되는데, 심지어 0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음의 부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발전기들의 발전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소비를 이만큼을 더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인근 국가들에게 전력을 수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전력 계통이 섬처럼 운영되는 국내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해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발전원이 아니면서 전통적인 발전원이 아니면서 순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자원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랑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반응인데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단순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방법은 설비는 그대로 운영을 하되 이 전력 계통과 연결하고 있는 플러그를 끊어버림으로써 이 에너지를 버려버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만큼을 그냥 줄여버리는 것으로 출력 제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설비의 용량이 줄어든 것이랑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는 충방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점에 충전을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은 시점에 방전을 해서 수요를 가운데로 모아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반응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요금제 설계라던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전력 수요를 어, 낮 시간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서 초록색처럼 나타난 초록색 점선처럼 가상의 수요가 이 시간대에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전력 수요의 패턴이 평탄해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있던 전력 수요가 가운데의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출력 제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 매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량이 어, 연간 효율이 15%, 연간 이용률이 15%라고 했는데 이 중에 만약에 5%를 출력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총 발전할 수 있는 양이 15%에서 10%로 줄어들게 되면 발전량은 3분의 2가 줄어들지만 원가 상승으로는 거의 50%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출력 제한으로 인한 경제성 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력 제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출력 제한에 대한 보상을 지급을 해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제한의 근거랑 합리적인 보상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출력 제한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저희 넥스트가 미국의 버클리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시나리오에서 2030년 1.5도씨 시나리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출한 시나리오가 클린 에너지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2035년에 월별 발전 패턴을 나타낸 그래프 있는데요. 여기서 갈색으로 표시된 게 원자력 발전, 거의 변화가 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 회색으로 표시된 게 LNG 발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태양광, 초록색 계열로 표시된 게 풍력 발전이고요. 어, 이 주홍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점선이 수요인데, 이 점선보다 더 위쪽으로 넘어간 부분은 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만큼 흡수를 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방전을 함으로써 이 앞서 보여드렸던 수요를 좀 더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를 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가 분홍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별로 상당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버려야지만 이렇게 운전이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여기에는 섹터 커플링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3, 4, 5월에 크게 이 출력 제한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전력 수요는 냉방과 난방의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이 가장 많고 봄과 가을에는 좀 적은 편인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봄에도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잉여량이 봄철에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태양광 발전 사용하고 있는 5월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양만큼을 버리게 되는 출력 제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저희 연구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지실 수 있는 의문은 이렇게 출력 제한이 일어나려면 재생에너지가 많아야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작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이미 재생에너지들의 출력 제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왼쪽의 그래프는 제주 지역의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량을 연간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어,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고 태양광이랑 풍력의 발전량이 5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발전 비중으로 따졌을 때 22%입니다. 이 오타이고요. 여기 발전 비중은 그 제주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발전량을 사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이 제주에서 발전한 부분만 표시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제주에서 연간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에 제한이 있었던 날짜를 표시한 것인데 2022년에 105일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출력 제한이 있었고 어, 올해도 6월까지만 해서 이미 거의 90회에 육박하는 출력 제한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 제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이제 우리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전력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인 건데 저장이 되게 만들면 애초에 어,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저장을 하는 최대 기간 그리고 현재의 기술 성숙도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양수 발전하고 배터리 저장 장치인데요. 양수 발전은 수력 발전과 비슷한데 높은 지대에 저수지를 하나 두고 낮은 지대에 저수지를 하나 둡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발전이 필요할 때는 위쪽 저수지에서 아래쪽 저수지로 물을 흘려줘서 수력 발전으로 쓰고 충전을 해야 될 때는 아래쪽 저수지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위쪽 저수지로 물을 끌어올려 주게 됩니다. 이러면 펌프에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어, 수요처럼 작동을 하고 발전을 할 때는 발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부와 하부의 저수지의 용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야 해서 설치하기 위한 입지 조건이 좀 까다롭고 이 저수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몰로 환경 파괴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약 7기가, 8기가와트 정도의 양수 발전이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배터리 저장 장치인데요. 배터리 저장 장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가 핸드폰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이고 자동차에는 보통 납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작게 사용할 때는 이 배터리가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경제적이지만 저장 용량이 커질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2035년 저희가 분석했던 시나리오에서 배터리가 양수 발전을 제외한 배터리가 약 35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고 이 35기가와트를 배터리 저장 장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십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드로젠이나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아직은 기술 성숙도가 부족해서 실용화 단계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리드와 인프라 투자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전력계통 운영 방식에서 수요는 예측의 영역이지 감시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들의 지붕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전력 계통의 구분의 입장에서는 배전망의 소비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의 발전량은 계통 운영자가 감시를 할 수 없어서 수요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 계통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춰주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이걸 다른 부분들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전망이랑 배전망 그리고 발전 시스템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기술이 되겠고 그러니까 전력 계통의 통신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 등을 이용을 해서 수요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 이제 섹터 커플링 기술인데요. 섹터 커플링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에너지 부문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면 기존의 석유를 시추를 하면 이걸 수송 과정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그냥 석유는 석유대로 사용을 하고 석탄은 발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은 바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이렇게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에너지 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섹터 커플링, 통합 에너지 시스템이고 이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이 섹터 커플링이 됩니다. 그래서 섹터 커플링을 할 때는 저희가 주로 전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에너지원을 통해서 발전을 해서 이걸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일방향 통로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생기면 만들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서 공급하는 방식이 시간대에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실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비용이 저렴하고 용량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다면 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이 배터리 저장 장치의 기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섹터 커플링이라는 것을 보완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던 부분은 가스, 특히 수소와 연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열, 그리고 수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네. 그래서 섹터 커플링의 주요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스, LNG 혹은 수소와 연계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파워 투 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2G라고 요약을 해서 부르는데 주로 수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연소를 했을 때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물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청정 연료이고 따라서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연료로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존재하지가 거의 않고 이걸 특별히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하는 방식 자체가 전기를 물에 통과시켜서 물을 전기 분해해 줍니다. 그러면 물이 H2O라서 수소하고 산소로 이제 분리가 돼서 이때 발생하는 수소를 포집하는 방식이 수소의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이제 수전의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일렉트로라이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들로는 여러 가지 산업 공정에서 중간에 이제 발생하는 수소들이 있고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발생하는 수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저렴하게 만들어진 수소를 국내로 수입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수소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이 수소들을 섹터 커플링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 우리가 수소차를 들어보셨을 텐데
LPG 가스를 통해서 LNG나 LPG를 통해서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들이 있듯이 이를 수소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달성이 되었을 때 항공과 육상 그리고 해상 수요를 이제 수소로 대체하는 방법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난방을 할 때 천연가스 대신에 수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 난방용으로 수소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수소는 어떤 산업 공정에서 직접 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강 부분에서 수소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산업 부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수소의 수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요의 양이 공급량보다 만약에 많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소 탱크에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소를 그리고 가스를 에너지 저장 장치의 대안으로서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배터리는 저장 용량을 늘리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소는 저장 용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설치하는 게 배터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저렴한 것이죠. 그래서 남는 전기를 수소로 바꿔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수소 발전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일종의 배터리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수소 같은 경우를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기존에 천연가스 공급망이 갖춰져 있는데 이 천연가스 공급망을 조금만 손을 보면 수소 공급망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초 인프라 투자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수소를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암모니아나 메탄을 이용하는 과정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문은 전기차로 대표되는 수송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파워 투 비이클이라고 안 하고 비이클 투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섹터 커플링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이 개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비이클 투 그리드 V2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의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가 용량이 75kWh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 4인 가정이 보통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50kWh 정도인데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4명이서 일주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자동차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연 기관차가 전부 다 전기차가 된다면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우리가 도로에서 운영을 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설치를 해주게 되면 필요할 때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용량 배터리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 시간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송전계통이랑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충전을 하고 가정에서 이용을 하고 저녁 시간대에 아까 태양광 발전이 크게 줄었던 그 시점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동차에 남아있던 배터리의 전력량을 반대로 이렇게 통해 팔아서 자동차는 수익을 얻고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낮 시간대에 이 수요를 어, 충전을 해서 수요를 줄이고 다른 시간대에는 발전을 해서 수요를 높여주는 형식으로 충전을 해서 수요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수요를 좀 더 평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 방식이 도입이 되기 위한 좀 장벽이 있는데요. 이게 테슬라가 자신들의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가정용 에너지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을 하는 모델들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보통 주택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하나에 자동차 하나가 있으면 그 자동차의 배터리로 다 공급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반대로 국내 같은 경우는 주된 건물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지점에 수십 대의 가구가 어, 동시에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기차 한 대를 급속 충전을 할 때 사용하는 전력량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 상가 한 층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전기차 한 대를 충전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0개의 가구가 한 동에 사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40대의 전기차를 급속으로 충전하게 되면 그 지점에 아파트 한 대가 더 있는 것만큼 보다 더 많은 전력량을 한꺼번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전력 개통 설비로는 전기차의 충전 수요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어, 전기차 배터리를 저장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충전소를 따로 만들어야 줘야 되고 이것이 그 전기차 보급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잠재량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전기차의 문제점은 충전을 제가 필요할 때 긴 시간 동안 해야 된다는 건데 전력량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량을 사용자가 써야 될 때는 요금을 높여주고 하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잘 설계를 해두면 자동차가 알아서 다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공간에서 충방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섹터 커플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열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난방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열병합 발전이 대표적인데요. 주변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발전을 하는 것들은 다 열병합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발전원들은 전력망에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열원들, 보일러라든지 중앙 냉난방을 하는 곳에서 보내주는 열들은 열에만 공급을 하는데, 이 둘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열병합 발전입니다. 컴바인드 히 파워 플랜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발전은 기본적으로는 연료를 태워서 전력으로 전환을 하면 전환 효율이 40%가 조금 안 됩니다. 35%에서 40% 사이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60%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다 열로 버려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열을 직접 난방에 사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CH 발전 같은 경우는 전력과 열을 다 공급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 열과 전력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히트 펌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앙에서 관리하는 히트 펌프가 있을 수 있고 각 가정에 설치해 놓는 히트 펌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히트 펌프는 냉난방이 다 가능한 보일러라고 보면 되는데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물을 끓여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펌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수 펌프 같은 경우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는데요. 히트 펌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은 곳에 있는 열을 높은 곳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냉방이랑 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의 열을 끌어와서 필요한 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연료를 100을 투입을 해서 발전을 하면 40만 남고 이 40을 히트펌프에 보내게 되면 외부에서 80의 열을 끌어와서 집에 120의 열을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0의 에너지가 설비에 투입됐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높은 효율로 열을 공급해 줄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 냉난방 기기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히트펌프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왜냐면 이게 낮은 곳에 있는 열을 끌어다가 높은 곳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양쪽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면은 또 바깥쪽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버리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외부 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 그 열 전달 효율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는데 국내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때 효율이 떨어져서 아직은 잘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 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모델들은 전기차의 히터는 히트펌프를 이용을 하는 방식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생소하실 텐데 열도 상대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어떤 다른 액체들을 가열시켰다가 그 가열된 액체들을 탱크에 보관을 하는 것으로 열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보다 좀 더 저렴하게 용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너무 긴 기간 동안에는 식어버리기 때문에 어, 단기용 배터리용으로 혹은 또 어느 정도 장주기의 배터리 용량으로 열 부분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섹터 커플링이 국내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열병합 발전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난방에서는 다 열병합 발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열과 전력을 같이 사용하는 섹터 커플링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전기차에서 남는 전력을 하는 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충전을 하는 거는 내가 한전에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 요금을 내고 하면 되지만 국내 법상 전력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각각의 운전자가 다 사업자 자격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한전 외에는 전력 판매가 어렵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충전 설비들이 양방향 총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고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섹터 커플링을 이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너지는 처음에 만들어진 그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즉, 변환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섹터 커플링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버려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섹터 커플링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에너지 효율을 오히려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섹터 커플링이 보급이 되기 위해서 섹터 커플링이 제공해주는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이 에너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내가 사용해야 했던 연료를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섹터 커플링의 그래서 잠재량은 이 버려지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도입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까 경제성에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국내 전기 요금이 너무 낮아서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해서 전력량을 낮추는 것보다 그냥 전력을 더 쌓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양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섹터 커플링의 잠재량이 많이 낮기 때문에 국내에서 현재는 많이 도입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앞으로는 더 많이 재생에너지가 들어와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섹터 커플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장벽이 존재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서 이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거나 혹은 수소 그 자체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 발전기들에 대한 사업이 법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허가를 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에 대한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속도가 신기술이 개발되는 속도를 항상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술의 도입이 지연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에 내가 충전한 전력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한전에게 파는 것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섹터 커플링을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정책들은 첫 번째, 일단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다음 강연자분이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 섹터 커플링 그 자체가 도입되기 위해서 신기술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했던 발표 내용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유는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